저는 그 한국금거래소 영업을 맡고 있는 영업본부장 송중길 전무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원래 한 100분 정도가 예약을 하셨는데 한 40분 정도 오실 걸로 보여집니다. 실물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사실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그람당 기준가가 43,000원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6,000원에서 6만원까지 갔고요. 올해는 연초부터 6만원에서 오늘 지금 최고점을 찍었죠. 62,000원 가고 있습니다. 돈당 가격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그 2011년도에 한돈 판매 가격이 30만원에 가까웠는데 오늘 그 판매 가격을 보니까 거의 29만원에 육박을 하고 있더라고요. 28만 6천원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2018년도에 그람당 기준가가 43,000원일 때 금을 1kg 사셨던 고객분이 오늘 62,000원대 파셨으면 얼마의 차익을 보셨을 것 같아요? 2년도 아직 안 지난 것 같은데 17,000원, 19,000원 개 차이잖아요. 부가세 10%를 내고 다소 어떤 판가율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오늘 아마 43,000원대 사셔서 오늘 파셨다 그러면 그 고객분은 한 1,500만원 1kg 기준으로 매매 차익을 보셨을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 상황은 중국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그 국제적으로 지금 그 골드 온수당 프라이스를 올리는 그 문제를 안고 있고요. 우리나라 환율 또한 저평가돼서 지금 상승해 있죠. 대구에서 이제 그 확진자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80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도 1,200원이 아까 돌파한 걸 제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값까지 기준값까지 그렇게 올라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금은 안전자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시간 내에 1kg를 구입하셨다 그러면 1,5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셨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 3년 내지 5년을 보시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심이 제일 많은 골드나 실버 포함해서 그 부분에 이제 우리 박병숙 매니저가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1시간 정도로 짧게 할 거고요. 강의 순서는 모든 강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오늘 오신 고객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일괄 답변 드리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 습득이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한국금거래소 TV를 보셔도 되고요.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금거래소 영업부의 박병숙 팀장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관심이 많으신 골드바에 이어서 실버바까지 같이 한번 아울러서 요즘 시장 동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방법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금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최근 금 시장 동향 한번 살펴보고 이제 투자 방법을 본 다음에 은도 같이 한번 아울러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금은 간단하게 이제 금속은 금속인데 다른 금속들하고 다르게 색깔이 노란색이죠. 그래서 고대 시대 때부터 주얼리로도 많이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다른 금속들에 비해서 화학적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용으로도 많이 쓰이죠. 저렇게 치과용 보초 재료 같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는점이 상당히 낮아서 구리보다도 먼저 금이 생활에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성과 연성, 그러니까 때렸을 때 펴지는 성질하고 늘어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서 이런 각설탕만한 금 조각을 만약에 때려서 펼치게 되면 저희 6층짜리 청담 본점 사옥인데요. 여기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굉장히 얇게 펴집니다. 그리고 금 1g을 늘리면 거의 한 3kg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얇게 만든 금실을 가지고 반도체 같은 전기용품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기 전도성이 제일 높은 금속은 은인데 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적 안정성이 강해서 잘 녹슬지도 않고 부식되지도 않고 그래서 반도체 같은 좀 정밀기기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철이 1kg이라면
똑같은 크기의 은은 1.3kg 정도고요.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크기의 금은 2.4kg 정도입니다. 사실상 금은 중금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식당 같은 데서 음식 먹다 보면 가끔 무슨 뭐 회나 음식에 이제 금가루가 뿌려져 있는데 그런 금가루를 먹어봤자 아무 맛도 안 납니다. 화학적 가능성이 높아서 침에 녹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 맛도 안 나고, 대신 이제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쌓이면 축적이 되면 몸에 안 좋겠죠. 중금속이다 보니까. 차라리 그거는 조그만 통 같은 거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그걸 매번 모아 놓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금값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금은 주얼리로도 많이 쓰였지만 사실상 금 자체가 화폐로 많이 사용됐었죠. 그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기원 전부터 시작해서 쭉 사용됐었고, 최근 한 1700년대까지도 화폐로 사용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폐는 아니지만 금을 기반으로 한 통화 체제가 쭉 있었었는데, 이제 금본위제라는 통화 체제가 1570년도 정도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금하고 달러를 1대1로 교환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닉슨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금 퇴환을,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달러 못 믿겠으니까 금으로 다시 돌려달라 하니까 이제 그거를 너무 많은 금 유출 때문에 금본위제를 폐기해버렸죠. 그 이후로 사실상 금은 어떤 통화로부터도 자유로운 그런 귀금속이 돼버렸는데, 그 이후로 금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올랐었죠. 당시에 금본위제 당시에 금 1온스 가격이 고정됐던 게 처음에는 35달러 정도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한 43달러 정도까지로 올랐었는데, 지금 금값은 뭐 1000달러가 넘어가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 금은 이렇게 화폐로 사용됐었고 통화와 연동되는 금속이었다는 점 때문에 각국의 정부들은 이제 금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죠. 외환 보유고 대비 일정량의 금을 보유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캐낸 금들은 얼마나 될까?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모아서 쌓아놓으면 가로 세로 높이가 한 21m쯤 되는 입방체 모양이 됩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린 저희 청담 사옥, 좀 안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6층짜리 건물인데 2채 정도 되는 양이 됩니다. 전체 양으로는 한 19만 톤 정도 되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곳은 단연 주얼리죠. 주얼리로 쓰이는 게 거의 50% 정도가 주얼리로 쓰이고 있고요. 다음에 한 20% 정도는 개별 투자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골드바나 뭐 골드 코인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7% 정도가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이고요. 그리고 13% 정도는 무슨 뭐 산업용이나 의료용이나 이제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고, 그 작은 양이 1%가 이제 ETF라는 투자 상품으로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는데, 요건 또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하에 묻혀있는 양은 뭐 추산되는 양이긴 하지만 대략 한 54,000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해 동안 보통 평균적으로 채굴되는 양은 3,000톤 정도거든요. 3,000톤 정도를 채굴하는데 미채굴량이 저 정도라면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약 한 17, 8년 정도면 고갈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물론 이거는 가봐야 알겠죠. 더 기술이 발전되면 더 깊은 데서도 캐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주얼리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했는데, 각 나라별로 순도에 대한 그 오차 한계 범위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차 허용 범위가 제로입니다. 이 말은 저를 보시면 24K라고 표기를 하려면, 무슨 골드바 같은 경우는 99.99%, 보통 천분율로 표기하니까 999.9라고 써 있는데, 일반 제품이 무슨 돌반지라든지 목걸이 같은 제품들이 24K라고 표기가 되는 게 있는데, 그런 24K로 표기를 하려면 99.9%, 그러니까 천분율로는 999 이상이 돼야 됩니다. 999 퍼밀 이상이 되어야만 24K로 표기가 되고요. 이제 그 외에 995도 허용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근데 995 같은 경우는 댐이 들어간 제품들, 댐이 들어간 제품들은 댐 때문에 순도가 그만큼 나오기 힘들어서 995까지는 허용하지만 24K라고 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품 구입하실 때 알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차이가 나니까, 구입하실 때도 가격 차이가 나고 되팔실 때도 가격 차이가 나니까 알고 구입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뭐 22K는 우리나라에서 22K가 흔치는 않은데, 22K를 선호하는 나라가 인도죠. 인도 같은 경우는 22K를 되게 선호합니다. 22K는 순도가 91.6% 이상 나와야 되고요. 18K는 75%, 14K는 58.5%. 원래 14K는 정밀하게 이제
그 수학적으로는 58.3%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예전 유럽에서 58.5% 정도를 금을 추가하다 보니까 그 관행이 남아서 요즘에도 58.5% 정도는 다 그 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산 금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홀마크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 기금속 보석 기술협회 무궁화 마크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무궁화 마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석 감정원의 태극 마크, 그다음에 코리아 주얼리 감정원의 K자 마크, 그다음에 판매업 중앙의 금자 마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코리아 주얼리 감정원 마크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지만 이 네 가지 마크가 있다면 일단은 믿으셔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기술협회 무궁화 마크와 저기 보석감정원의 태극 마크가 통합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홀마크 감정소량을 만들어서 저기 H자 모양의 무궁화 마크가 있는데 저 마크가 요즘에 좀 많이 보이죠. 그리고 판매업 중앙회하고도 제휴 맺어서 좀 더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물론 아직도 태극 마크나 금자 마크나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이제 조금 오래된 제품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저 H자 마크가 많고 저희 실버바나 저희 제품에도 저희 홀마크 감정소의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도 분석을 의뢰해서 순도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저 마크를 찍게 되는 거죠.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혹시 좀 오래된 영화긴 한데 이 영화 아시면 좀 나이가 좀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 다이아드 3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보시면 저기 제레미 아이언스가 이제 용병들 데리고 은행을 터는데 은행을 털어서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금을 가져가죠. 근데 그 배경이 된 데가 바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인데 실제로 맨하튼에 있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지하 5층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금들이 쌓여 있습니다. 122개의 방에 약 한 5,400톤 정도의 금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는 뭐 아무나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약을 해서 결합 신청을 하면 직접 가셔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각국의 중앙 정부들은 방금 보신 뭐 미국처럼 다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죠. 지금 숫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미국이 제일 밑에 있는 1위 미국이 8,100톤이 넘습니다. 그 다음이 독일이 3,000톤 정도, 이탈리아가 한 2,000톤 정도. 맨 위에 있는 한국은 104.4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프랑스가 2,400톤, 이탈리아 2,400톤, 스위스 1,000톤 이런 식으로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금 보유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아까 이제 금이 화폐로 쓰였을 때 화폐로 쓰였던 경험도 있고 또 자국의 통화 가치가 폭락해서 거의 휴지 조각이 되었던 경험도 있고 해서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이렇게 외환 보유고 대비 금 보유량이 상당히 많은데 아시아 국가들은 좀 그런 게 덜하죠. 중국은 2.7%고 일본은 2.5%. 우리나라는 좀 더 심각하죠. 저게 안 맞았는데 외환 보유고 대비에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죠. 그래서 요즘 그 외환 보유고의 좀 통화 바스켓을 좀 다양화시키자는 여론이 좀 있어서 금 보유량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금 보유량 지금에도 좀 늘려두는 게 좋은데 일단 외환 보유고는 많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한 4천억 달러 좀 되니까 많긴 많은데 좀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국의 중앙 정부들은 중앙은행들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개인도 그러면 금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가? 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를 저는 네 가지 정도로 봅니다. 첫 번째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좋아하시는 시세 차익이죠. 금값이 올라가면 그만큼 차익이 생기니까. 다음에 리스크 회피라고 말은 좀 거창한데 시장에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제일 극단적인 예가 전쟁이죠. 전쟁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상 화폐는 거의 가치가 없죠. 그때는 오히려 금과 같은 귀금속이 이건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상품과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아니어도 인플레이션과 같이 물가가 올라갈 때 그 통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게 또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죠. 그리고 이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이 생각하실 만한 게 바로 상속이나 증여 같은 자산가치 보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상속이나 증여 때 좀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금과 같은 귀금속들이죠. 아까 뭐 다이아몬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귀금속 현물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은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거래 기록이 남아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인플레이션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한 남자가 지금 돈다발을 싸들고 어딜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가는 곳은 시장입니다. 시장. 과연 뭘 사려고 갈 거예요? 뭘 사려고 가고 있을까요?
이 사람 지금 예? 다들 다들 많이 하시네요. 이 사람은 지금 빵 사러 가고 있는 겁니다. 빵 사러 가고 있는 건데 실제로 2000년대 중반에 짐바브웨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1000억 달러죠. 1000억 달러. 1000억 짐바브웨 달러인데 이걸로 살 수 있는 게 달걀 3개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침에 가면 달걀 3개, 저녁 때 가면 달걀 2개, 다음날 가면 달걀 1개밖에 못 사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정말 살인적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왜냐면 많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했는데 심지어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고 고액권 지폐죠. 100조 달러입니다. 100조 달러. 실제로 이거 지금 국내에서 팔고 있습니다. 기념용으로. 저번에 한번 선물하려고 사려고 봤더니 한 장에 한 10,000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한 장에. 아무런 화폐 가치도 없는데. 그래서 짐바브웨에서는 이 100조 달러짜리 지폐의 가치가 저만한 종이보다도 가치가 없어가지고 저걸 벽에 붙여놓고 무가베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돈으로 벽지 만들었네요. 이렇게 약간 조롱하는 글도 쓰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약간 극단적인 예고요. 우리나라도 1980년쯤에는 전 세계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이 좀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되게 심했고요. 그때 좀 국제정세도 좀 불안했었고 특히 1차,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좀 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지금 1980년 11월 달에 순경 초봉입니다. 순경 초봉 보급표인데 맨 밑에 보시면 이것저것 공제하고 받은 게 87,000 얼마죠. 근데 그냥 87,000 얼마인데 이때 당시 금값이 금 한 돈의 값이 53,000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 탈탈 털어도 금 2돈도 못 사는 거죠. 근데 이거 말 뒤집어서 하면 화폐가 아니라 차라리 금으로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굉장히 큰 이득도 보셨겠고 내 자산 가치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실물 금을 또 활용하는 방법 중에 이제 다들 관심 많아 하시는 상속증여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물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물론이고 상속증여를 하더라도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거래 기록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여기 삼성증권에서도 사실은 저희 골드바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계좌 거래를 하시니까 이제 기록은 남게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계좌 거래를 하시게 되면 부가세 신고를 보통 고객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방법을 통해서 현물을 구입하실 경우에는 사실상 기록이 안 남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추적될 여지가 있는 게 대량으로 구입하셨다가 상속을 하고 이제 상속 받으신 분이 현금화까지 하셨는데 그때까지는 추적될 일이 없는데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처분하셔가지고 뭔가 등기를 해야 되거나 등록을 해야 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걸 구입하시게 되면 그럼 이제 그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겠죠.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신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일어나기 1년 안에 2억의 현금을 인출하시거나 2억 원 상당의 재산을 처분하시게 되면 또는 2년 안에 5억 이상을 인출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자금을 어디다가 썼는지 은행에서 물어봅니다. 그 자금 용도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거를 증빙을 하시지 못하시게 되면 상속 재산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세금이 또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 기간 동안은 상속 전 1, 2년 내에 저 정도의 금액을 처분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실무상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상속이 일어나기 전 5년. 이건 뭐냐면 상속이 이제 개시가 되면 과세 당국에서 상속 재산을 조사하는데 보통 금융기관들은 5년 정도의 금융 기록은 다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의 기록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그 기록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재산 처분하실 때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속이 일어난 뒤에 10년은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과세 당국이 상속이 개시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좀 요건 모든 분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상속 재산 가액이 한 20억 원이 넘게 되면 이제 한 10년 정도는 주시를 합니다. 혹시 또 모르게 감췄다가 쓴 돈이 있지 않는가 주시하는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정도는 또 재산 처분하실 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과세 당국이 이렇게 세금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추적하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제척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 자체가 소멸하는 기간이 있는데 일반 세금은 보통 5년이지만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는 좀 강화돼서 10년이고요. 특히 보통 이거는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 안 할 경우에는 15년. 그래서 15년 저 기간만 넘게 되면 그 징수권 자체가 소멸해 버립니다. 이것도 혹시 여기 세분 항공에서 나오신 분 안 계시죠 혹시? 저 기간을 그래도 그래도 법에 나온 거니까 알고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이제 금시세를 알아보려 하는데 1970년 그 금본위제 끝난 뒤로 금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모양이죠. 쭉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금값이 되게 불안했습니다. 많이 올랐던 게 막 좀 지지부진하고 막 내려가고 그랬는데 이때 유럽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금을 많이 팔아버렸답니다. 막 1년에 막 몇백 톤, 거의 1000톤 이상씩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금값이 오르질 못했죠. 분명히 금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오르질 못했던 시기가 바로 8, 90년대인데 이때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 팔아서 돈 벌려고 금 팔아가지고 달러 확보하려고 금을 판 건데 너무 금값이 내려가니까 그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우리 금 파는 양을 1년에 좀 몇백 톤 이하 이렇게 좀 제한을 하자라고 한 협약이 CBJ라는 협약인데 그 CBJ 협약이 그래서 1999년부터 발효가 돼가지고 5년마다 갱신이 됩니다. 근데 작년 9월쯤에 당시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CBJ 협약은 더 이상 이제 연장하지 않는다, 갱신하지 않는다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는데 그 이유가 2000년대 한 중반쯤부터는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들이 금을 너무 많이 팔아서 만든 협약인데 한 2000년대 한 중반쯤 되니까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거꾸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사니까 저 협약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협약은 더 이상 이제 갱신하지 않고 폐기한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2019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쯤에 다 아시는 것처럼 금값이 굉장히 이제 최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거기에 슬슬 접근해 가고 있죠 지금. 근데 요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율을 물론 미국 기준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한 금값입니다. 이러면 얘가 달라지죠. 1980년쯤에 제일 높았죠. 1980년쯤에는 2,200달러가 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선물 시세로 따진다면 거의 한 2,400달러까지 갔었습니다. 2011년 때는 그에 못 미치죠. 그래서 물가 상승을 따진다면 아직도 최고점은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최근 10년 정도의 시세를 다시 한번 보시면 2011년 9월 달에 1,900달러, 온스당 1,900달러를 찍었고요. 다음에 2015년 12월 달에는 그 이후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온스당 1,050달러.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뒤에 한 1,350달러 정도를 저항선으로 생각했는데 그 저항선을 이미 넘어섰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게 1,607달러였습니다. 온스당. 그래서 국제 시세는 지금 한 65% 정도 회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금값 같은 경우는 2011년 9월 달에 저희 한국금거래소 금시세로는 한 돈에 26만 4천 원까지 갔었습니다. 당시에 그 돌반지 하나를 사시게 되면 한 30만 원 정도 했겠죠. 그리고 2015년 12월 달에는 저희 한국금거래소 금시세로는 돈당 16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16만 원이었으니까 그때 돌반지는 한 20만 원 정도 했겠죠 아마. 근데 오늘은 25만 원. 오늘 한 돈에 25만 원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국내 금값은 상승률이 좀 더 높습니다. 국내 금값은 그 낙폭 대비 회복된 게 70%가 넘는데 요거는 이제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라서 지금 환율이 1,900원대죠 지금. 작년에 이제 금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5월 달부터인데 5월 말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국제 금값은 6월 달쯤부터 올라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달 정도 빨리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그때는 금값은 지지부진한데 환율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국내 금값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환율도 좀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달러가 많이 강세여서 환율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국제 금값도 같이 올라가니까 국내 금값은 지금 굉장히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져 버렸죠.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금값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국내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되게 또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제금값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급 수요 달러 가치가 있겠지만 달러 가치를 또 많이 많이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금 자체가 국제금 자체가 달러로 거래가 되니까 뭐 금뿐만 아니라 무슨 원유도 그렇고요. 뭐 곡물도 그렇고 대부분 달러로 거래가 되는 것들은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반대로 이제 그 상품의 가격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기는데 최근은 약간 추세가 좀 다릅니다. 지금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데도 금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달러 수요가 많아진 이유가 뭔가 불안하니까 지금 자꾸 안전자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돈은 좀 미국 돈은 왠지 안전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달러를 많이 살려고 하는데 달러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금 역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니까 금도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최근 추세가 좀 그렇고요. 또 최근에는 또 원래 금하고 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위험자산이 바로 주식인데 지금 뉴욕 증시가 계속 막 최고치 찍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값이 안 떨어집니다. 지금 그만큼 지금 뭔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만큼 또 금 투자 수요가 많고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금 투자 수요가 지금 죽지 않습니다. 계속 지금 계속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금값이 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급면인데 지금 여기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금광 업체들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뉴먼트나 베릭 같은 데는 보통 북미 쪽 회사들인데 이쪽 회사들은 상당히 구조조정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금 채굴 원가는 낮은 편이긴 한데 저 뒤에 보이는 킹스게이트나 DRP 메두사 저런 데는 지금 뉴질랜드나 남미 쪽 회사들인데 저쪽 회사들은 특히 남아공 쪽 회사도 있고요. 그쪽 회사들은 굉장히 적자가 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채굴 원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금값 평균을 넘어서 버려서 아마 남아공 쪽 회사들은 좀 있으면 구조조정 그러니까 흡수합병 되거나 아니면 폐광할 확률이 높죠. 지금 요건 2018년 기준이긴 한데 지금은 좀 나아졌겠지만 저쪽은 너무 심해가지고 남아공 쪽 일부 회사들은 아마 이제 폐광되지 않을까. 지금 채굴 원가가 남아공이 한때 금 생산량으로는 세계 1위였는데 한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2위, 3위, 4위까지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지금 금 채굴량이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 이거는 이제 최근 금 생산량인데 채굴량은 조금씩 증가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 2019년인데 2019년에 약간 줄었죠. 근데 여기 보이는 그래프는 이제 그 채굴량의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 자꾸 내려가고 있죠. 지금 계속 하강하다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채굴량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채굴량은 앞으로 계속 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지금. 그다음에 수요 부분인데 이건 이제 2018년 대비 2019년을 비교한 건데요. 지금 여기 빨간색 부분이 빨간색 부분은 감소한 건데 지금 중앙은행 수요가 약간 줄었습니다. 약간 줄은 거 사실 이건 의미가 없고요. 굉장히 많이 매입하다가 조금 덜 매입한 셈이고 좀 눈여겨보실 부분은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게 되는 여기 주얼리하고 바나 코인들인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 수요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금값이 좀 비싸졌죠. 많이 비싸지니까 또 수요가 준 거죠. 하지만 반대로 투자 수요, ETF와 같은 투자 수요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실물 수요가 일반 실물 수요가 준 거를 투자 수요가 상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비해 수요는 1% 정도 감소한 것밖에 나오지 않았죠. 그만큼 투자 수요가 굉장히 활발하다는 증거고요. 이걸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수요인데 2010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전까지 평균은 보통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는데 평균 한 400톤 넘게 좀 많이 팔았는데 그 이후에 2010년 이후에 최근 10년 동안은 거의 한 500톤 평균 한 500톤 정도씩 매년 지금 매입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래서 최근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2018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잠깐 중앙은행 매입량이 조금 줄었다고 했는데 2018년에 한 50년 최근 한 50년간 최대치로 매입했습니다.
1년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양이 652톤이었는데 작년은 약간 줄어서 650톤. 그래도 기록적인 양을 매입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앙은행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매입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많이 매입한 나라가 지금 진하게 보이는 중국이랑 러시아입니다. 중국, 러시아, 몽골 이쪽에서 특히 많이 구입하고 있고 터키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매입했고요. 이런 나라들이 좀 매입량을 굉장히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투자 수요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투자 수요 이건 지금 ETF의 보유고입니다. ETF라는 금융 상품은 실제 금 현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ETF의 보유고가 늘어나면 금값도 같이 올라가고 보유량이 줄면 금값이 줄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의 오히려 상관성이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월별로 보면 ETF 보유량이 특히 최근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계속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 9월 달에는 ETF 보유량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렇게 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금값이 상승할 여지가 훨씬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바보들은 아닐 테니까 상승할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달러 가치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와 거의 역의 관계를 가지긴 합니다. 그림 보시면 지금 파란색이 달러 가치가 나타나는 달러 지수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이 금값인데 보시면 거의 반대처럼 보이시나요? 지금 보시면 1980년쯤에 달러 가치가 굉장히 낮을 때 금값은 굉장히 높았고요. 그다음에 1985년쯤 이건 제가 대략으로 짚은 거긴 하지만 85년쯤에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을 때 금값은 또 상당히 많이 내려갔죠. 다음에 1995년쯤 달러 가치가 많이 내려갔는데 금값이 좀 지지부진하죠. 많이 내려가지 않았지만 지지부진한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80년대, 90년대 유럽 중앙은행들이 엄청나게 금을 많이 팔아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저 현상을 막기 위해서 유럽 중앙은행들이 우리 금 매각량을 제한하자 협의를 했던 거고요. 그 뒤에 2000년 즈음에는 또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금값은 또 내려갔고 2010년, 11년 그때쯤에는 다 아시다시피 금값은 최고치 찍었죠. 달러 가치는 굉장히 낮고 그리고 2015년 즈음에도 금값이 내려갔고 달러 가치는 되게 높죠. 이렇게 대략 이게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한 15년 정도의 사이클을 보이는데 최근에 지금 달러가 약세를 보일라 하다가 갑자기 또 지금 달러 가치 강세를 띠고 있는데 근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는 지금 내려가야 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재정 적자가 심하긴 하지만 계속 지금 달러를 찍어내야지 저기 주식시장을 부양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통화를 계속 지금 완화하려는 정책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연준에 계속 금리 인하라고 압박하고 있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는 추측이 많긴 한데 올해 안에 과연 언제 할지가 문제죠. 상반기란 소리도 있고 하반기란 소리도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그 회의록 발표에서는 금리 인하는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건 상황이 더 가봐야 아는 거죠. 여하튼 인상을 안 하는 게 확실하고 인하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는 좀 약세로 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값은 상승할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실물 쪽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물을 구입하시는 이유가 어떤 건지 일단 확실하게 좀 그 목적을 정립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시세 차익을 노리시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겠다. 이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걸 단기간에 한 1, 2년 안에 내가 수익을 많이 챙기겠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사실 현물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금 현물 같은 경우는 골드바나 실버바나 마찬가지지만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부가세 10%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것 때문에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신다면 이거 적합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상속과 같은 재산 보존 측면에서 접근하신다 그러면 이것만큼 좋은 게 또 없죠. 요거를 잘 정립을 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 기간에 어느 정도 수익을 노릴 건지 아니면 내가 상속을 위해서 또는 증여를 위해서 현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걸 확실하게 정하셔야지만 금융상품을 투자하실 수도 있고 실물을 구입하실 수도 있고 또는 그 비율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부터
확실하게 정립하시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믿을만한 거래처, 뭐 물론 금융기관도 괜찮겠지만 믿을만한 거래처를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이런 좀 불리한 금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죠. 구입하실 때는 정말 모르고 구입하셨는데 되파실 때 보니까 막 이런 게 나와버리면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죠, 이거는. 근데 이렇게 이제 아예 가짜에다가 금박을 입히는 경우는 요즘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경우는 종종 보입니다. 중량을 속이거나 또는 순도를 약간 낮은 순도의 금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직도 종종 보여서 좀 믿을 만한 곳에서 구입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실물을 구입하신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겠는데 골드바가 있겠고요. 골드 코인도 있고. 근데 이제 코인이라고 하면 보통은 그 실제로 금화는 이제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금화가 아직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 자체가 화폐로 쓰이는 시대는 아니죠, 지금은. 금 자체가 화폐로는 쓰이지 않지만 금화는 제조가 되고 금화도 액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액면가가 있는 이런 동그란 모양의 금을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캐나다 쪽 회국의 메이플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지금 $50 그렇게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100짜리도 있는데 그 금화를 들고 은행에 가면 실제 그 돈으로 바꿔주긴 바꿔줍니다. 근데 그거 들고 은행 가지 않겠죠. $50, $100로 바꿀 필요가 없죠. 얘가 1온스짜리인데 지금 1온스가 $1,600가 넘어가는데 저걸 바꿀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런 액면가가 없는 것들을 보통은 이제 메달이라고 부릅니다. 메달. 그래서 저희 한국금거래소도 이런 메달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도코인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것도 1온스짜리입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이제 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 지금 최신 자료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작년 자료 기준으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은은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산업용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은 공급량은 지금 아까 금도 마찬가지지만 재활용량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채굴량이 지금 좀 줄고 있는데요. 지금 2019년에는 전년 대비 한 2% 정도가 채굴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지하 매장돼 있다고 추정되는 양은 대략 한 53만 톤 정도인데 이것도 단순 계산해보면 한 20년 뒤면 뭐가 된다. 물론 이것도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계산 결과가 나오고요. 참고로 은의 매장량은 금의 매장량보다 대략 한 60배 정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 수요는 산업 분야 수요가 절반이 넘죠. 왜냐하면 전기 전도성이 아주 우수해서 산업 수요가 제일 많고요. 다음에 주얼리, 다음에 이제 실버 바나 코인, 다음에 은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은식기, 은수저, 뭐 은촛대 그런 것들, 은쟁반 그런 거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서 좀 산업 분야 수요가 약간 줄긴 줄었습니다. 그런데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거는 자동차 쪽의 은수요인데요. 위에 노란색은 전기차고요. 하늘색이 하이브리드 차, 파란색은 내연기관차입니다. 이쪽에서 수요가 최근에 2015, 16, 17, 18까지는 15, 6, 7, 8, 9년까지는 늘었고 2020년부터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굳이 예측 안 해도 대부분 다 아시죠. 요즘 내연기관차보다 이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인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쪽에서 은의 수요가 늘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2019년에는 2018년보다는 4%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18년이 17년보다는 4% 정도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방금 여기에는 없었지만 태양광 쪽에서도 은수요가 많은데 태양광 쪽도 이제 활성화가 된다면 은수요가 또 폭발적으로 늘겠죠. 그리고 이제 공급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은 공급이 줄고 있는데 최근 한 5년 동안 보면 은 공급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2017년 한 해 빼고는 거의 대부분 최근 5년 동안에는 계속 수요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투자 수요를 금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ETF 투자 보유고가 많으면 금값도 올라가고 줄면 줄는 형상을 보였는데 은은 좀 다릅니다. 은은 은값이 떨어져도 투자 보유고가 줄지를 않습니다. 이건 보통 이제 하나씩 계속 매집하고 있다.
나중에 오를 걸 대비해서 지금 매집하고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일단 객관적으로 일단은 줄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이고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은 시세는 어떤가 보면 금하고 비슷하게 비슷한 시기에 80년쯤은 높았었고 2011년쯤은 높았습니다. 이것도 근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이렇게 되죠. 80년도쯤에는 굉장히 높았죠. 거의 뭐 120달러, 온스당 120달러 가까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차이가 큰데 지금 그러니까 뭐 2011년에 높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10년간 은 시세를 보면 2011년쯤에 이것도 48달러까지 온스당 48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2015년쯤에는 온스당 13달러까지 내려갔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18.33달러였습니다. 온스당. 회복된 수준은 13% 정도. 이렇다 보니까 은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많이 저도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많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그 증거가 보통 이제 은의 가치를 보통 비교할 때 금과의 시세로 보통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금 시세와 은 시세의 비교 차이 갭입니다. 갭.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다시 이걸 보시면 최근 50년간 금값과 은값의 평균 비율이 57배였고요. 또 이제 매장량으로 비교했을 때 적정 비율은 한 60에서 65배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는 특히 저건 좀 오타가 나왔고요. 오늘 시세로 보면 87배가 넘습니다. 최근에 며칠 동안에는 또 90배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은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보통 금값이 올라가면 은값도 같이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 수요가 많아지면 금 수요가 높아지고 그 금의 대체제로 보통 은을 많이 찾기도 하는데, 근데 그에 비해서 은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 못했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